주고용개발국 EDD에 대한 실업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입니다. 주 하원 의원들은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민원 접수처를 신설하고 업무 처리를 감사하는 기능을 요구했습니다. LA시가 이동식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고령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자 백신은 한 번만 접종해도 효과가 90%나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스라엘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대학생 학비용자를 최대 $10,000까지 탕감해주는 행정명령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방 의원들은 $50,000까지 탕감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불공평한 조치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들이 취임 14일 만에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긴밀하게 협조하고 공조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대학생들의 학비 이용자를 최대 $10,000까지 탕감해 주자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간의 통화가 취임 후 2주가 지난 데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긴밀히 협력한다,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선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정상 간의 첫 통화치고는 밀도가 부족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먼저 청와대를 출입하는 정경련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네, 32분간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강조한 부분은 한미 정상이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큰 틀에서 공감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양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양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 공통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정상은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를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 이 한 줄이 전부입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천명한 대북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나 미일 정상통화에서 언급됐던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도 없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원칙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한국과는 강론보다는 공동, 협력이라는 메시지 발신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발표를 보면 중국 등 기타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했는데 미국 자료에는 중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 문제에 대해 협의해 가자는 정도의 대화일 뿐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최우선 정책이 중국 견제라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배려로 읽히기도 하지만 이 정상통화 전반적으로 밀도가 부족해 보인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SBS 정경윤입니다.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 바이든 대통령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 방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결정됐던 독일 주둔 미군 철수 방침을 일단 중단시켰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무부를 방문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외교 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먼저 그동안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상들과 통화를 갖고 동맹 복원부터 협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Canada, Mexico, the UK, Germany, France, NATO, Japan, South Korea, Australia, to being reforming the habits of cooperation. 동맹 강화 차원에서 트럼프 시절 감축이 결정된 주동미군 재배치는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미군의 태세를 검토한 뒤 다시 결정하겠다는 건데 거래하듯 방위비와 미군 주둔 문제를 다룬 트럼프식 재배치 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갈 걸로 보입니다. While this review is taking place, we'll be stopping any planned troop withdrawals from Germany.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한미 정상통화에서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President Biden told President Moon last night that review is underway and that we will consult closely with our allies, particularly the ROK and Japan, in doing that.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얀마 쿠데타와 러시아의 나발리 구금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하면서 향후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방안보 전략도 아시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압박 전략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세 측의 항모 전단 모두가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항공모함 전단의 이동 배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중동에 270일간 전개했던 니미츠가 미국으로 복귀할 거란 예상과 달리 한반도와 중국을 관할하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 예하에 배치됐습니다. The USS Nimitz Carrier Strike Group is departing the Central Command area of responsibility, and they'll be now supporting the U.S. Indo-PACOM area of responsibility. 니미츠는 중동에서 인도 남쪽까지 이동했고 앞으로 인도 태평양 작전에 투입된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미 서부에 있던 루스벨트도 지난달 동북아로 와서 일본과 연합훈련을 벌였고 현재는 필리핀 근처에 있습니다. 레이건이 일본에 상시 배치된 가운데 니미츠와 루스벨트가 투입되면서 사상 최초의 인도태평양 미 항모 세척 체제가 됐습니다. The Secretary was mindful of the larger geostrategic picture when he approved the movement. 이 세척은 북한 미사일 도발이 한창이던 지난 2017년 11월 동해에 집결해 훈련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일회성 무력 시위 차원이었습니다. 미 7공군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과 알래스카에 미 공군 전력까지 투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들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군의 대중국, 대북한 압박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EDD,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입니다. 가장 비효율적이고 무책임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 의원들은 민원 접수처를 신설하고 업무 처리를 감시할 수 있는 부서를 조속히 신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장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부서로 낙인 찍힌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 EDD. 최근 국장은 물러나고 신임 국장은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며 사과까지 했습니다. EDD 문제는 심각합니다. 민원인들의 상담 전화 통화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간신히 통화가 돼도 전화로 해결될 확률은 단 1% 정도입니다. 신분 도용 피해를 당한 민원인들의 신고는 하루에만 2,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들은 10여 개의 법안을 발의하고 일제히 EDD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Right? Why didn't we have an automation system in the first place? Right? Bipartisan fashion, introducing legislation to reform EDD because we need these reforms to be implemented. Californians are frustrated. 우선 민원 접수만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DD가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감시하는 특별 이사회도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체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데비카드로만 수령이 가능한 현재의 제도를 직접 입금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어 외에 다양한 언어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We think that EDD needs to set up a unit very quickly to address all of these cases. 법안들은 우선 정책 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의원들은 실업수당을 받지 못해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백신 접종 시스템이 헐리우드차병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대부분 접종자들은 편하고 안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용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장소로 들어가는 차량 행렬이 계속 이어집니다. 차에 탑승한 채로 예약을 확인하고 백신을 접종할 때까지 단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난주부터 할리우드 차병원이 운영을 시작한 드라이브스루 코로나19 백신 접종소입니다. 그게 편리하네요. 당뇨가 있어갖고 저희 주치의께서 빨리 맞으라 그래갖고 그래서 왔습니다. 가능한 한 좀 빨리 맞으려고. 일반 접종소처럼 실내에서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 편하고 안전하다는 반응입니다. Excellent. I like this much better. I had my other in Valencia and it was good, but a lot of standing in line and waiting. This seems a lot safer. 예약을 확인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약 15분 동안 반응을 관찰하는 순서인데 시간당 80여 명 이상 접종하고 있습니다. 먼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해 찾고 있습니다. 저는 좀 멀리 살거든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참 어려웠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나가야 되나, 사람을 만나야 되나. 근데 지금은 조금 마음이 컴포터블해요. 헐리우드 차병원은 LA 카운티 정부의 백신 공급이 원활해지면 하루 접종 수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vaccinatelacounty.com에 들어가서 차병원을 찾으시고 예약을 하시면 돼요. LA 카운티에서 보급받은 백신 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늘어날수록 더 예약 날짜하고 예약 시간들이 점점 많아질 거니까. 헐리우드 차병원은 한인 어르신들을 위해 한인단체와 파트너십을 통해 백신 접종소에서 한국어 통역 서비스 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지난 2일부터 이동식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시작한 LA시 정부는 더욱 확대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정부는 주로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실시했던 이동식 백신 접종이 성과가 좋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은 고령층에게는 백신 접종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백신을 한 번만 접종해도 그 효과가 90%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이자 접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영국 연구진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이스라엘의 사례 50만 건을 토대로 면역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2차례에 걸쳐 접종을 받아야 하는데 한 번만 맞아도 면역 효과가 90%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백신을 한 번 맞고 14일까지는 별다른 효과가 없지만 22일이 지나면 면역 효과가 90%까지 올라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고령 감염자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16일 동안 60세 이상 확진자가 4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구 대비 백신 접종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לכו להתחסן, החיסונים עובדים. וכך אם תלכו להתחסן, כך נוכל לצאת בהדרגה מהקורונה ולפתוח את הכלכלה שלנו בזהירות ובאחריות. 유럽에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 이른바 백신 여권을 도입하려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덴마크가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여권을 발행하기로 했고, 스웨덴도 여행자들이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백신 여권을 올 여름까지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독일은 백신 접종자도 방역 수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기존 방역 수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 한국에서는 더욱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초 발표 예정 일정을 다시 연기했습니다. 백신 접종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에 열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는 6시간이 넘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과 발표도 오늘로 미뤄졌습니다. 회의가 길어진 가장 큰 이유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접종을 허가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첫 번째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는 65세 이상도 접종받는 게 낫다고 권고했는데 최근 각국 보건당국이 잇따라 고령자 접종에 대해 부정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주요 국가는 고령층에서 효과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65세 미만에게만, 핀란드 보건당국은 70세 미만에게만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스위스는 자료가 충분치 않다며 승인 자체를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접종을 권고하지 않을 경우 백신 계획을 새로 짜야 하는 건 큰 부담입니다. 1분기 국내 도입 물량 대부분이 아스트라제네카일 가능성이 크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우선 접종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추가 임상시험 자료를 추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중앙약사심의위가 접종을 권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대학생들의 학비 융자 금액을 최고 $10,000까지 탕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우선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화당은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한 학자금 융자 탕감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트위터에서 바이든 정부가 학자금 융자를 탕감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도 바이든 행정부에 행정명령을 통한 학자금 융자 탕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종 간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채무자 한 명당 최대 $50,000까지 탕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한 학자금 융자 탕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미 취임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학자금 융자 상환 연기 조치를 9월까지 연장시켰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의회가 나서 최대 $10,000까지 학자금 융자를 탕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압박해왔습니다. 개인당 최대 $50,000까지 융자를 탕감해 주려면 약 $6,50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공화당은 무조건적인 탕감 조치는 납세자 부담으로 직결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미국인이 미국에서 미국 자본으로 미국인의 삶을 그린 영화, 바로 미나리입니다. 그런데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차별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까지 바보 같은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하 기자입니다. 아빠는 빅 가든 하나 만들 거야. 8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간 한인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미나리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감독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민자들의 꿈과 애환, 따뜻한 가족애를 담았습니다. 썬댄스 영화제를 비롯해 각종 시상식에서 무려 59개의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이어 오늘 아카데미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골든글로브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현지에선 지난해 기생충에 이어 한국어 영화가 오는 28일 열리는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2연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아카데미 직행도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해 기생충으로 촉발됐던 골든글로브의 인종차별 논란도 재점화됐습니다. 미국인 감독이 미국 자본으로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인들의 삶을 다룬 영화가 단지 대사의 50% 이상이 영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작품상 후보에서 배제된 건 인종차별이라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바보 같은 결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또 다른 매체는 관객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할머니 같은 게 뭔데? 특히 미국 비평가 시상식 등에서 여우조연상을 20개나 받은 배우 윤여정 씨가 이 부문 후보에 오르지 못한 건 명백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SBS 김영하입니다. 네, 캘스테 LA 대학에도 대규모 백신 접종 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신속한 접종을 위해서 연방정부가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브래드 정 플러튼 1지구 시의원이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 위원에 선임됐습니다. 플러튼 시의회는 정 시의원을 수도국 위원으로 선출했으며 이로써 총 38명의 수도국 위원 가운데 유일한 한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캘스테 LA에 대규모 백신 접종 센터가 설치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신속한 백신 접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대규모 백신 접종 센터를 지원하며 LA는 캘스테이트 LA 캠퍼스에, 북가주는 오클랜드의 대형 경기장인 콜리세움에 설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 센터는 오는 16일부터 운영됩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운전자들은 차량에 눈을 치우고 운전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차량에 눈과 얼음이 붙은 채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최대 $850의 벌금을, 뉴저지주에서는 최대 $75, 상용차는 최대 $1,50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자 출신 한인 2명이 바이든 행정부에 합류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전직 수학 교사 출신이며 바이든 해리스 캠페인 서부지역 부국장인 필립 김 씨를 백악관 담당부 연락관으로,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방교육부와 예산관리국에서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프로그램을 관리했던 닉 이씨를 교육부 기획평가정책개발실 부차관보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틀란타 남동부 클레이턴 카운티 모로우시의 최초 한인 커미셔너가 선출됐습니다. 카너지 커미셔너는 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관광객 및 컨벤션 유지 등을 위한 마케팅과 홍보 정책 및 프로그램 수립 조언에 나서게 됩니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것. 요즘 명품 시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가격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한국의 얘기입니다. 전연남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추위와 궂은 날씨에도 백화점 앞엔 이른 아침부터 명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간이 의자에 담요까지 동원해 줄을 늘어섰습니다. 다른 백화점도 마찬가지. 몇 시간을 기다려 겨우 들어가도 인기 제품은 구하기 어렵습니다. 제목은 없어요. 저희도 보여주고 싶은데 아무래도 오늘 안 들어왔으니까 또 사려고 했더니 지금 열흘째 댕겼는데 못 사요. 그러다 보니 가격을 덧붙여 명품을 되파는 리셀러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몰리는 고객의 절반 가까이는 이른바 MZ세대입니다.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명품을 자주 접하고 과시욕을 뜻하는 MZ세대 특유의 플렉스 문화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집에 갇혀 억눌렸던 소비 욕구를 고가 물품 소비로 분출하는 보복 소비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구매력이 높아진 중산층에 더해 거꾸로 소외된 계층은 상대적 박탈감을 명품 구매로 해소하려는 현상으로도 해석됩니다. 해마다 값을 올리기 때문에 소비보다 투자의 개념으로 사들이는 구매 또한 상당합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일본 스가 총리의 지지율 30%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악재가 터졌습니다. 총리의 장남이 고위 공무원들에게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유승재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도쿄입니다. 선물 봉투를 든 중년 남자에게 뭔가 설명하는 듯한 긴 머리의 남자. 다른 중년 남자를 배웅하면서는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합니다. 오늘 발매된 일본의 유력 주간지 슈칸 분슌 최신호에 실린 사진인데 긴 머리 남성은 다름 아닌 일본 스가 총리의 장남 스가 세이고 씨입니다. 슈칸 분슌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모두 4차례에 걸쳐 총무성의 고위 간부들이 한 위성방송사로부터 1인당 최대 40만 원이 넘는 저녁 식사와 선물, 택시 상품권 등의 접대를 받았고 여기에 이 회사 총괄부장인 스가 총리의 장남이 모두 동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접대 의혹이 불거진 총무성 간부들은 스가 총리가 총무상이었던 지난 2006년부터 요직을 두루 거쳐온 이른바 스가파 공무원들로 방송사업의 핵심인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자로부터 접대받는 걸 금지하는 공무원 윤리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데 총무성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私自身は全く承知しておりません。総務省の方で適切に対応されるこのように思います。 스가 총리의 장남이 공무원 접대에 나선 지난해 12월은 5년에 한 번 오는 허가 갱신 기간이었습니다. 총무성 조사에서 대가성까지 확인될 경우 스가 총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치명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한국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공급 쇼크라고 할 만큼 서울에만 무려 32만 가구를 더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성진 기자입니다. 이번 주택 공급 대책은 엄청난 물량 공세로 주택이 부족할 거라는 인식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서울에만 낙후된 역세권, 중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약 12만 가구를 공급하고 LH나 SH가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9만 3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수도권과 5대 강역시엔 26만 3천 가구가 들어갈 신규 택지도 조성됩니다. 공급 물량 83만 호는 연간 전국 주택 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소위 공급 쇼크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100% 가점제에서 30%는 추첨제를 도입해 가점이 낮은 3040 무주택자에게도 기회를 부여합니다. 정부는 LH 같은 공공기관이 주민 동의를 얻어 조합 없이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걸리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땅 주인들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스스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예상 수익보다 10에서 30%포인트 더 보장해주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2년 의무 거주도 면제하는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주민 동의 기준도 낮추고 행정 절차를 생략하거나 통합 심의에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역세권 중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 개발 지역도 용적률 상향 같은 인센티브와 함께 토지주들에게 추가 수익을 보장해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대규모 공급 대책은 주민 동의와 민간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이번에 공급될 서울 32만 가구 중 27만 가구는 사업에 들어가기 전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인지를 가정을 했고 참여 물량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물량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의 낙관과 달리 산정 기준으로 삼은 기대 참여율보다 실제 민간 참여가 저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새로운 공급 모델이라며 발표한 공공재개발 사업도 추진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의 60%에서 65% 이렇게 하면 분양가 상한제 면제라는 것은 사탕발림 아니냐 이거는 말로만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이게 된 게 없어요. 개발 이익 중 일부를 지역사회나 세입자, 영세상인 등과 공유하도록 하면서 조합원들과 수익성을 놓고 갈등을 빚을 수 있습니다. 5년 단위 중장기 공급 대책이 단기적 집값 불안을 잠재울지도 의문입니다. 주택 공급의 특성상 착공 이후 완공까지의 시간적 간극이 불가피한데요.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보다는 집값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정도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오히려 투기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가장 무책임하고 또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무능한 주정부 부서, 아마 고용개발국 EDD일 겁니다. 민원 전화는 아예 포기하는 것이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통화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마치 로또처럼 전화통화가 연결돼도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소통을 위한 민원 접수실,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감사부서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벌써 다 해결됐을 겁니다. EDD 담당 공무원들이 먼저 실업자가 돼보면 해결 방안이 보일 겁니다. 이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